남루한 배잔방이에 낡은 갓을 눌러쓴 한 사내가 충청도 어느 깊은 골짜기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문수. 임금의 명을 받아 백성들의 억울함을 살피는 암행어사였으나 지금 그의 겉모습은 영락없이 끼니를 걱정하는 떠돌이 선비에 불과했습니다. 정오의 뙤약볕이 내리쬐는 고갯마루에 서서 그는 땀을 닦아내며 발 아래 펼쳐진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롭기 그지없는 마을이었지만 어사 특유의 직감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귀를 때린 것은 평범한 아낙네들의 수다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장을 긁어내리는 듯한 처절한 곡소리였습니다. 곡소리는 마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와집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는데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기괴한 울림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할꼬. 하늘이 무너지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대문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자연스럽게 무리 틈으로 끼어들며 옆에 서 있던 노인에게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 댁에 무슨 큰 변고라도 생긴 모양입니다. 곡소리가 예사롭지 않구려. 노인은 혀를 차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말도 마시오. 이 집이 이 근방에서 제일 가는 효자 집안으로 소문난 이 진사댁인데 오늘 아침에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다오. 아들이 아버지를 차마 입에 담기도 무서운 짓을 저질렀다는구려. 박문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삼강오륜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조선 땅에서 그것도 효자로 이름난 집안에서 폐륜 사건이라니. 대문 안쪽 마당에서는 고함과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담벼락 낮은 곳을 찾아 안을 살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머리를 풀어 헤친 젊은 사내가 포승줄에 묶인 채 꿇어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하얀 도포 자락에는 붉은 혈흔이 튀어 있었고 그 옆에는 부러진 몽둥이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하인들은 질린 표정으로 아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이놈아, 내가 사람이냐? 어찌 내 아비에게 칼을 휘두른단 말이냐? 노인의 절규에 묶여있던 아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핏발선 눈으로 아버지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죄인의 뉘우침보다는 억눌린 폭발 직전의 화산과도 같았습니다. 박문수는 그 찰나의 눈빛에서 기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진정으로 아버지를 해치려 한 자의 눈이라기엔 그 안에는 너무나 깊은 슬픔과 배신감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이 사내를 조선 최악의 폐륜하라 낙인 찍고 침을 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곡소리의 주인은 노인이었으나 정작 죽어가는 듯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은 묶여있는 아들의 영혼처럼 보였습니다. 박문수는 품속에 숨겨진 마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오늘 이 집안의 대문을 통과하는 바람은 결코 예사롭지 않을 것임을 그는 예감했습니다. 대문 안으로 발을 들인 박문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조선의 근간을 지탱하는 가장 큰 도리인 강상이 처참히 무너져 내린 현장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꿇어앉은 아들 이수찬의 등 뒤로 관아의 포교들이 들이닥쳤고 마을 사람들의 비난 섞인 웅성거림은 담장을 넘어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천하의 불효자놈. 내가 감히 아버님께 대들다니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관아에서 나온 사또가 호통을 치며 수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수찬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였으나 그의 꽉 쥔 주머니 틈으로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군중 틈에서 숨을 죽이며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진사댁의 하인들이 증언하는 상황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평소 성격이 불같기로 유명했던 아들 수찬이 재산 문제로 아버지인 이 진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방에 있던 기물을 부수고 급기야 아버지를 향해 둔기를 휘둘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사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그 곁에서 젊은 첩인 김씨가 통곡하며 이 진사의 몸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어사. 아니, 사또나리. 제발 이 흉측한 놈을 당장 끌고 가주십시오. 제 남편을 죽이려 했습니다. 김씨의 날카로운 비명에 수찬의 눈이 다시 한번 번득였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살이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이 골수에 사무친 자만이 보일 수 있는 절망적인 항변의 눈빛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이 지점에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명망 높은 효자 가문에서 자라난 아들이 단지 재산 때문에 대낮에 모든 하인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공격했다는 사실이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교들이 수찬을 거칠게 일으켜 세우자 수찬의 품 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본 첩 김씨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하게 질렸으나 그녀는 곧바로 이 진사를 부축하는 척하며 주머니를 발로 차 숨기려 했습니다. 박문수의 날카로운 시선은 그 짧은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강상의 이면에 도대체 어떤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인가. 박문수는 담장 너머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고뇌에 잠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 아들의 폐륜이었으나 심증은 자꾸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상이 무너진 이 현장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닌 거대한 음모의 서막처럼 느껴졌습니다. 박문수는 이제 이 은밀한 집안 싸움의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임을 직감했습니다. 이 진사댁의 소란이 관하로 압송되는 수찬의 뒷모습과 함께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박문수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깊숙이 마을의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폐륜이라는 자극적인 껍데기 아래 무언가 골마 터지기 직전의 고름 같은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박문수는 먼저 이 진사댁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쫓겨났다는 노비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마을 주막 구석에서 만난 늙은 종은 술한 사발에 몸을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수찬 도련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돌아가신 본처 마님을 닮아 심성이 비단결 같으셨지요. 그런데 저 안방에 새로 들어온 여우 같은 계집이 문제였습니다. 노비의 말에 따르면 몇 년 전 이 진사가 새로 들인 첩 김씨가 들어온 이후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박문수는 야심한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린 틈을 타 다시 한번 이 진사댁의 담을 넘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사건이 벌어졌던 안채가 아니라 별채 뒤편의 은밀한 사당 근처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그의 눈에 기묘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대낮에 남편의 목숨을 걱정하며 실신할 듯 통곡하던 첩 김씨가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은밀히 접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이 어찌 되었느냐? 그 주머니는 확실히 처리했겠지. 김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대낮에 가련한 여인의 모습은 간대없고 독사 같은 냉정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대는 이 진사댁의 집사였습니다. 집사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도련님이 아버님을 치려했다는 증언은 이미 하인들 입을 통해 못 박아두었습니다. 그 주머니도 제가 따로 챙겨두었으니 이제 이 집안 재산은 마님과 제 손안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박문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른바 폐륜은 치밀하게 조작된 연극이었습니다. 김씨와 집사는 노회한 이 진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재를 상시 복용하게 했고 그날 수찬이 발견한 비단 주머니 안에는 그 증거인 독초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수찬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김씨를 몰아세우다 집사의 방해로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교묘하게 아버지를 공격한 폐륜아로 몰린 것이었습니다. 안방의 비밀은 생각보다 더 추악했습니다. 김씨는 이 진사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아들을 제거할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고 효심 깊은 수찬은 오히려 그 효심 때문에 함정에 빠진 꼴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어둠 속에서 이들의 대화를 하나하나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강상을 무너뜨린 진범은 포승줄에 묶인 아들이 아니라 비단 치맛자락 뒤에 숨은 탐욕이었구나. 박문수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마패를 꺼내 이들을 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미 온 마을에 퍼진 수찬의 폐륜 오명을 씻어내고 저들의 간악한 혀를 스스로 깨물게 할 확실한 판결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저들의 가면을 벗기는 일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주막의 골방, 박문수는 낡은 등잔불 아래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낮에 보았던 수찬의 그 처절한 눈빛과 밤에 엿들었던 김씨의 서늘한 음모가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이제 진실은 명확해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친 것이 아니라 탐욕의 눈먼 자들이 아들의 효심을 역이용해 그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박문수는 붓을 들어 현재의 정황을 정리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글씨를 써 내려가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마패를 꺼내 들어 관할을 뒤엎고 수찬을 구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온 마을에 퍼져버린 폐륜의 낙인이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아버지를 해치려 했다는 명분은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한 유죄의 근거가 되었고 백성들은 이미 수찬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법으로 다스리자니 증거가 부족하고 도리로 따지자니 여론이 이미 등을 돌렸구나. 박문수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만약 수찬이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김씨와 집사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려 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은 법적으로 부친에 대한 불공손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했습니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따르면 비록 동기가 정당하더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손을 대는 행위 자체를 엄히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밖의 보름달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법의 잣대만을 들이대어 수찬의 행위를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법 너머에 숨겨진 진실한 도리를 찾아 그를 구제할 것인가. 만약 수찬을 무죄로 방면한다면 법의 엄격함이 무너질 것이요, 그를 처벌한다면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히고 말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박문수가 암행어사 생활을 하며 마주한 가장 어렵고도 잔인한 판결이었습니다. 밤새 촛불이 타들어가며 눈물이 고이듯 박문수의 마음에도 고뇌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범인을 잡아내는 어사가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억울한 자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판결을 내리기로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김씨와 집사가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실토하게 만드는 심리적 함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보따리 속에 넣어두었던 어사화를 만지작거리며 나직이 의졸였습니다. 사람의 법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일 나는 법이 아닌 진실의 힘으로 저들의 가식적인 가면을 벗겨낼 것이다. 날이 밝아오자 박문수는 눈을 비비고 일어나 관하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젯밤의 흔들림을 지워내고 서슬퍼런 칼날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암행어사 박문수의 진정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관아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또의 준엄한 외침과 함께 죄인의 신분으로 포승줄에 묶인 이수찬이 끌려 나왔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머리에 하얀 띠를 두른 채 분노를 억누르는 표정의 이 진사와 여전히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가련한 척, 연기하는 첩 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백성들은 담장 너머까지 인산인해를 이루며 조선 최악의 폐륜아로 낙인 찍힌 수찬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박문수는 구경꾼들 틈에 섞여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또가 수찬을 향해 호령했습니다. 이수찬, 너는 만인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해치려 했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른다. 내 행위를 부인하느냐?
수차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님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저 여인의 치맛자락 속에 숨겨진 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찬의 외침에 김씨는 더욱 크게 곡을 하며 바닥에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사또가 증인을 불렀습니다. 이 진사댁의 집사가 거드름을 피우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또 나리,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도련님께서 아버님의 재산 목록을 내놓으라며 몽둥이를 휘두르셨고 진사 어른께서는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집사의 거짓 증언이 이어지자 수차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박문수는 미리 포섭해 두었던 이 진사댁의 어린 몸종을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어린 몸종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사또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또 나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집사의 안색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몸종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그날 수찬 도련님이 휘두른 것은 몽둥이가 아니라 도련님이 보셨다는 비단 주머니를 뺏으려던 집사 아저씨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는 지금 집사 아저씨의 품속에 있습니다. 관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집사가 몸종의 뺨을 후려치려 하자 구경꾼들 틈에서 평범한 선비 복장을 한 사내 박문수가 단숨에 마당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잠시 멈추시오. 증언이 엇갈릴 때는 물증을 먼저 살피는 것이 법도가 아니오. 박문수의 서슬퍼런 기세에 압도된 포교들이 집사의 품을 수색했습니다. 집사의 품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다름 아닌 붉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수찬이 주장했던 대로 장기 복용 시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검은 독초 가루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대낮에 재판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김씨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고 아들을 죽일 듯 노려보던 이 진사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의구심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김씨와 집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반전의 실마리가 잡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주머니가 왜 집사의 품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안에 독초가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재판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비단 주머니에서 쏟아져 나온 검은 독초 가루를 보며 관아 마당의 공기는 급격히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또와 포교들은 물론 담 너머에서 야유를 보내던 백성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첩 김씨의 얼굴은 이제 창백함을 넘어 푸르게 질려 있었고 집사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닥에 머리를 짓지었습니다. 대낮의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으나 현장의 분위기는 마치 한겨울 서리발이 내린 듯 서늘했습니다. 박문수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관아 전체를 울리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이 독초는 소량씩 장복하면 사람의 총기를 흐리고 끝내 넋을 나가게 만드는 망혼초가 아니냐. 집사, 내 놈이 어찌하여 이 귀한 독초를 품에 넣고 있었는지, 그리고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이 자리에서 고하라. 박문수의 추궁은 예리한 칼날처럼 집사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집사는 입술을 부르르 떨며 김씨의 눈치를 살폈으나 이미 김씨는 제 몸 하나 건사하기 바빠 보였습니다. 박문수는 시선을 돌려 첩 김씨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부인, 대낮에는 남편을 위하는 척 곡소리를 내더니 어젯밤 사당 뒤편에서는 집사와 함께 재산 배분을 논하며 웃고 있지 않았소? 내가 그 자리에서 당신들이 나눈 대화를 모두 들었음을 잊었는가? 박문수의 서슬퍼런 추궁에 김씨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녀는 설마하니 그 은밀한 밤의 대화를 누군가 엿들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씨의 실수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황과 공포에 휩싸인 김씨는 자신도 모르게 집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놈이 먼저 제안한 일입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 말은 사실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사는 배신감에 눈이 뒤집혀 김씨를 향해 달려들려 했으나 포교들이 재빨리 그를 제압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추악한 욕망이 뒤엉킨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이 진사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가문을 파멸시키려 한 자들이 가장 가까이 두었던 이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음모로부터 자신을 구하려던 유일한 혈육인 아들 수찬을 제 손으로 관아에 고발했다는 자책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이 진사는 비틀거리며 아들 수찬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수찬은 여전히 굳게 닫힌 입술로 눈물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의 해소라기보다 무너져버린 집안에 대한 비통함에 가까웠습니다. 박문수는 이들의 추악한 욕망이 낱낱이 드러난 것을 확인하며 사또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범이 누구인지 명확해졌소. 아비의 목숨을 노린 자들과 효자를 페류나로 몰아 가문을 통째로 삼키려 한 자들을 법의 이름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오. 백성들 사이에서도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돌을 던지던 손들이 부끄러움에 자취를 감추었고 진실을 외면했던 관중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님을. 이제는 이 모든 거짓을 종결짓고 진정한 정의를 선포할 어사로서의 마지막 소명이 남아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의 소란이 극에 달했을 때 남루한 차림의 선비였던 박문수가 마침내 품 안에서 한 줄기 빛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구름 사이로 난 서슬퍼런 달빛보다도 마당을 비추는 태양보다도 강렬하게 빛나는 구리 조각, 바로 암행어사의 상징인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박문수의 외침이 관아의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에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미리 매복해 있던 역졸들이 사방에서 들이닥쳤고 아수라장이었던 마당은 순식간에 정돈되었습니다. 나태하게 재판을 관망하던 사또는 혼비백산하여 보좌에서 내려와 바닥에 엎드렸고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던 김씨와 집사는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박문수는 한 걸음씩 천천히 그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마다 조선 최고의 어사다운 위엄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먼저 포승줄에 묶인 수찬의 앞에 섰습니다. 박문수는 직접 칼을 뽑아 수찬의 포승줄을 끊어내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효심이 하늘에 닿았으나 세상의 눈이 어두워 자네를 사지로 몰아꾸려. 고생 많았네. 수찬은 어사의 따뜻한 손길에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이어 박문수는 김씨와 집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따스함을 지우고 얼음처럼 차가운 법의 수호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들어라. 너희는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토록 참혹한 짓을 저질렀느냐? 한 가문의 주인을 약물로 서서히 죽이려 한 것도 모자라 그를 구하려는 외아들을 페류나로 몰아 죽이려 했다. 이는 단순히 한 집안의 싸움이 아니라 조선의 근간인 강상을 뒤흔든 대역죄와 다름없다. 박문수의 호통은 준엄했습니다. 그는 김씨를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너의 그 간악한 혀는 남편을 속이고 자식을 모함하는 데 쓰였으니 그 혀가 어찌 무사하기를 바라느냐. 그리고 집사, 너는 주인의 은혜를 원수로 갚고 가문의 재산을 탐했으니 그 탐욕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것이다. 박문수는 사또를 향해 명령했습니다. 사또는 들으라. 이 두 자를 즉시 옥에 가두고 한치의 어긋남 없이 엄중히 국문하여 대역죄로 다스려라. 또한 이 진사의 정신을 혼미하게 했던 저 망원초의 출처를 끝까지 추적하여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독초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 마지막으로 그는 이 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을 믿지 못하고 첩의 말에 휘둘렸던 늙은 아버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문수는 그에게 나직이 충고했습니다. 진사 어른,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닙니다. 가문을 지키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날의 판결은 조선 전역에 박문수의 가장 어려운 판결 중 하나로 기록될 만큼 강렬했습니다.
법의 엄격함으로 죄인을 벌하고 무너진 도리를 바로 세워 억울한 자의 한을 풀어낸 진정한 정의의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어사의 준엄한 판결에 박수를 보냈고 비로소 마을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폭풍 같았던 재판이 끝나고 이 진사의 가택에는 비로소 차분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탐욕으로 눈이 멀어 집안을 파멸로 몰아넣으려 했던 첩 김씨와 집사는 포교들에 의해 압송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솔했던 비난을 반성하며 수찬의 결백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한바탕 휘몰아친 광풍이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이 진사는 그간 자신이 아들을 불신하고 간신들의 간교한 혀에 놀아났다는 자책감에 빠져 식음을 전폐한 채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수찬은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직접 망운초에 도끼를 빼는 약재를 다려 밤낮으로 아버지의 머리맡을 지켰습니다. 수찬의 지극한 간호와 진심 어린 눈물은 마침내 이 진사의 다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두 부자는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지난날의 오해와 과오를 씻어냈습니다. 무너졌던 가문의 강상은 다시 세워졌고 이 진사댁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한 신뢰와 효심으로 결속되었습니다. 박문수는 그들이 안정을 되찾고 가문을 재건하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 진사가 감사의 뜻으로 건네려 했던 금은 보화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어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그의 태도는 추상같이 엄격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대신 그는 길을 떠나기 전 수찬에게 짧지만 묵직한 격려를 남겼습니다. 진정한 효는 부모의 뜻을 무조건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가 그릇된 길을 갈 때 바르게 붙잡아드리는 용기 또한 포함됨을 잊지 말게. 수찬은 어사의 가르침을 뼈에 새기며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느덧 마을을 떠나야 할 시간, 박문수는 다시 낡은 갓을 쓰고 먼지가 묻은 도포 자락을 여몄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암행어사의 은덕을 기리며 배웅하려 모여들었지만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새벽녘 조용히 마을 어귀를 벗어났습니다. 그의 괴나리 보찜 속에는 여전히 낡은 책 몇 권과 조선 백성의 희망인 마패 하나만이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 잠든 마을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는 박문수의 표정은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비록 조선 최악의 폐륜이라는 자극적인 오명 아래 숨겨진 진실을 찾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고뇌의 시간이었으나 법에 칼날로 악을 베고 도리의 등불로 억울한 자를 구원했다는 사실에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박문수는 다시 정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조선의 하늘 아래 또 다른 억울함이 숨쉬고 있는 곳, 임금의 눈과 귀가 닿지 않는 그늘진 곳을 찾아 그는 또다시 평범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풍경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등 뒤로 보름달이 지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며 정의가 승리한 마을의 아침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